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96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유동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보통예금 당좌 자산이다. 그지? 유동 맞고요. 임차보증금은 비유동자산이다. 그지요?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유동자산 아니고 비유동자산에 해당한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유동자산 맞고, 단기매매증권, 당좌 자산으로서 유동자산 맞습니다. 이렇게 확인했고요. 문제 2번 다음 자료에서 거래의 8요소 중 차변요소와 대변요소의 구분으로 올바른 것은 매우 쉽지만 전산회계 2급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그지요? 모든 계정 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 중에 한 개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3가지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에 기록되는 수익, 비용, 물론 수익 비용의 차이가 단기 순이익 되겠다. 그지요? 이렇게 있을 때 5가지 중에 한 개로 분류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각 요소는 자리가 있다. 그지? 자산은 나의 자리 왼쪽, 부채, 자본은 나의 자리 오른쪽, 수익 나의 자리 오른쪽, 비용 나의 자리 왼쪽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증가하면 나의 자리, 감소하면 나의 자리의 반대쪽 그렇게 분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차변요소, 대변요소 이제 구분합시다. 부채가 증가한다고? 부채 나의 자리 오른쪽이다. 증가한다고? 그러면 오른쪽 대변입니다. 자본이 감소한다고? 자본 나의 자리 오른쪽입니다. 감소하면 왼쪽입니다. 차변. 수익의 발생, 수익이 나의 자리 오른쪽입니다. 증가한다고? 오른쪽 대변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변, 차변, 대변이라고 되어 있는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렇겠지요. 2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틀렸다. 그죠? 유동성이 높은 것을 위에, 유동성이 낮은 것을 아래쪽에 이렇게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지요?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 정답 2번. 3번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해서 표시하면 안 된다. 총액으로 딱딱 표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건 같은 거래처에 대해서 받을 돈도 있고 줄 돈도 있다고요. 상계하면 안 돼. 받을 돈 100만 원, 줄 돈 20만 원. 그래서 그거 두 개 상계해서 받을 돈 80만 원만 있습니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받을 돈은 받을 돈대로, 줄 돈은 줄 돈대로 총액으로 표시하자. 4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 차입금 등의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죠? 그렇겠지요? 됐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상품의 단기 총 매입액은 얼마인가? 매우 쉽지만 전산회계 의입에서 중요한 내용이다. 그지? 매출 원가는
그죠? 매출 원가는 여기 적을까? 원가는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로 계산된다. 자, 매출 원가가 16만 원. 기초 재고가 8만 원. 단기 매입은 단기 총 매입액을 구해야 된다, 그지? 오케이. X. 요 동그라미를 구할 겁니다. 요거에서 매입 애널이 있으면 뺀다, 그지? 그리고 기말 재고가 45,000원. 이렇게 산식을 만들었고, 요 동그라미 한 금액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죠? 1차 방정식이다, 그죠? 자, 요 동그라미 구할 겁니다. 16만 원. 그래서 8만 원을 반대쪽으로 보냅니다. 그럼 마이너스 8만 원,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만 원을 반대쪽으로 보낸다, 플러스다,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 4만 5천 원 반대쪽으로 보낸다, 플러스다, 그지? 이렇게 계산하면 14만 5천 원이라고 계산됩니다, 그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문제 5번.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나 계정 과목으로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으로 올바른 것은 뭡니까? 가지급금이다, 그죠? 정답은 4번. 직원이 부산에 출장 갑니다. 출장 가면 돈 들 거다, 그지? 차비도 내야 되고 뭐 숙박비도 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얼마가 들지는 지금 모릅니다. 출장 끝나봐야 압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임시로 10만 원을 준다 이겁니다. 야, 출장 가서 일단 써. 그거 뭡니까? 가지급금이다, 그죠? 그렇게 가지급금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을 처리했다가 나중에 출장 돌아오고 나면 영수증 같은 거 확인하면서 비용 처리하면서 가지급금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을 없애더라 이겁니다. 그 내용을 물어보고 있네요. 가지급금 계정 과목. 문제 6번. 다음 중 계정 잔액의 표시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 또한 매우 쉽지만 전산 회계 2급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 내용이었다, 그죠? 모든 계정 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 중에 한 개로 분류되고 각각 자리가 정해져 있다, 그지? 그리고 총계정 원장 작성해 보면 잔액은 결국 나의 자리 쪽에 남아야 된다, 그죠? 금액이 마이너스는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 예수금 부채다. 토지 자산이다. 보통예금 자산이다. 외상매입금 부채다. 자, 부채 나의 자리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금액이 남아야 된다 이겁니다. 맞다. 자산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왼쪽에 금액이 남아야 되는데 오른쪽에 금액이 남아있다고, 이거 틀렸다 이겁니다. 정답은 2번. 자, 보통예금 자산이다, 그지?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왼쪽에 금액이 남아야 됩니다. 외상매입금 부채 나의 자리 오른쪽이고요. 잔액이 오른쪽에 남아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문제 7번. 단기에 발생한 비용 중 차기분을 이연하는 이유로 올바른 것은, 우리 기중의 회계 처리만으로는 우리 회사 재무제표를 완벽하게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기말에 기말 수정 분계라는 걸 한다, 그죠? 기말 수정 분계에서 제일 대표적인 분계가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이연이었습니다. 그러한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발생 주의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완벽하게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발생주의를 위해서 비용의 이연에 대해서 기말수정 분기한다 이겁니다. 발생주의, 이게 대원칙이고, 발생주의라는 대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조금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더라, 그지? 수익에 대해서는 실현주의,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 비용, 대응, 수익, 비용의 대응,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그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뭐 이렇게 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뭡니까? 수익 비용의 대응.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지웁니다. 문제 8번.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했을 때 차변 또는 대변에 기록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3월 2일 주식회사 송파로부터 상품 200만 원을 주문받고 계약금 4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3월 26일, 3월 2일에 주문받았던 상품을 인도하고 계약금 40만 원을 제외한 160만 원을 약속금으로 받았다. 그죠? 두 날짜에 분개해보면 정답 도출할 수 있겠다. 그죠? 자, 3월 2일 차변, 돈 들어옵니다. 현금 40만 원. 뭡니까? 계약금으로 돈 미리 받았다? 선수금입니다. 부채의 증가입니다. 선수금 부채다, 그죠? 지금 돈 미리 받으면 나중에 받을 돈 작아지기 때문에 부채다. 그리고 3월 26일에 이제 비로소 매출을 인식합니다. 상품 매출, 매출이란 수익의 증가, 얼마? 200만 원짜리 팔았습니다. 200만 원. 이제 200만 원 돈 들어와야 되는데 계약금으로 미리 받은 거 40만 원 있다, 그지? 그 부분은 빼야 되겠지. 선수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그리고 이제 나머지 160만 원 돈 받으면 됩니다. 뭘 받았습니까? 어음을 받았다고요? 받을 어음이라고 기록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두 날짜의 분계 열심히 해봤고, 요 두 날짜의 분계에 등장하지 않는 계정 과목 찾으랍니다. 예수금 되겠다, 그죠? 정답은 2번 지웁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매우 자주 물어보는 문제다, 그지? 뭡니까? 회계상의 거래라는 거는 차변, 대변, 분계로 기록할 수 있는 것이 회계상의 거래다, 그지? 바꿔 말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 감소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회계상의 거래다. 해당하는 걸 찾으랍니다. 1번, 화재로 인해서 상품의 일부가 파손되었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거를 거래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지?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장부에는 차변, 대변으로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왜? 상품이 부서졌지 않습니까?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대변의 자산의 감소, 그리고 차변에 그에 해당하는 비용의 증가를 기록할 겁니다.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가, 감소했고 그거를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분개해야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회계상 거래가 맞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다. 됐지요? 2, 3, 4 확인합니다. 2번, 신입사원 김사랑 씨를 채용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라고 딱 악수했다 이겁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거래가 체결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회계에서는 거래 아닙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라고 악수했다고 해가지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가, 감소한 거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계상으로는 거래 아니다. 3번, 신규 거래처로 주식회사 희망상사를 선정했다. 그죠? 우리 회사에서 의사결정한 겁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 아직 하나도 바뀐 거 없어.
사업확장을 위해서 새로운 건물을 임차하기로 결정했다. 내부 의사 결정한 거잖아, 그지? 또는 건물 주인하고 악수했다 이겁니다. 지금 당장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뭐 나중에 뭐 돈을 주고 뭐 해야지 뭔가 장부 기록할 수 있을 거다 이거지. 됐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거래랑 회계에서 생각하는 거래가 조금 범위가 다를 수 있다 이겁니다. 문제 10번.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감가상각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와 관련 없는 감가상각 방법은 아쉽게도 이 부분 전산 회계 2급에서 공부하지 않은 내용들이 좀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출제되었다 이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회계의 범위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지 못했던 생소한 개념들이 이렇게 등장할 수 있어. 어떻게 하라고 당황하지 말고 이 문제에 쓸데없이 5분, 10분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자신감 있게 정답 선택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연수학회법, 이중체감법 이런 거 우리 들어본 적 없지만 감가상각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이런 내용을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이런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게 등장했어. 자. 내용연수가 경과하면서 매년 인식하는 감가상각비라는 금액이 좀 바뀝니다. 정율법은 어떻습니까? 점점 작아집니다. 내용연수 초기에는 감가상각비를 엄청 크게 인식하다가 내용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작게 감가상각비 인식하고 정액법은 매년 똑같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합니다. 그지요? 그 내용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만으로도 답은 선택할 수 있어. 그래프를 보면 내용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점점 작아지잖아, 그지? 정액법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정액법은 내용연수 지나더라도 항상 매년 인식하는 감가상각비가 항상 똑같기 때문에 이 수평선으로 그래프가 나타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액법은 절대 아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정답 4번이었고 우리 교재 기출문제 수록할 때는 이 내용을 그대로 수록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공부한 내용에 조금 최대한 맞추어서 이렇게 좀 수정해서 수록하겠습니다. 어차피 연수합계법이랑 이중체감법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완벽하게 문제를 분석해가지고 풀 수는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공부한 부분에 맞추어서 이렇게 수록할게요.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감가상각비 변화를 나타낸 다음의 특징과 관련 없는 감가상각 방법은 내용연수 경과에 따라서 매년 인식하는 감가상각비 금액이 점점 감소한다. 우리 조금 전에 원래 내용을 보면 그래프가 직선인지 거의 곡선은 곡선인데 직선이 거의 가까운 이런 형태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방법 중에서 어떤 내용은 곡선이고 어떤 거는 직선이고 좀 서로 다르거든요. 그런 것까지 지금 우리가 공부 전혀 안 했잖아.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수는 없다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공부한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수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 최소한 A, B 중에 무엇이 맞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 그지? 정율법은 점점 감소하고 정율법은 맞고 정액법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나중에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에서 이러한 방법들도 공부하게 되는데 정답을 미리 알려드리면 B도 맞고 C도 맞답니다. 그래서 매년 인식하는 감가상각비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우리 이론에서는 체감잔액법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체감잔액법이라는 용어는 우리 교재에도 참고 목적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율법이 체감잔액법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매년 인식하는 감가상각비 금액이 작아진다. 그리고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방법들도 체감잔액법에 해당한답니다. 매년 인식하는 감가상각비가 점점 작아진다 이거지. 그래서 이러한 특징에
부합하는 거는 사실 A, B, C이고 D는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문제 11번 봅니다.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유동 부채인지 비유동 부채인지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계정 과목이 몇 개 등장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회계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계정 과목이 시험 문제에 나타날 수 있어. 괜찮아. 내가 알고 있는 계정 과목만으로 자신감 있게 정답 선택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판단해 봅시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런 거 우리 공부한 적 없다 그지? 넘어가는 거지. 유동성 장기 부채는 판단할 수 있겠다 그죠? 요거는 유동 부채입니다. 비유동 부채인 장기 차입금으로 기록되어 있던 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올해 결산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한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싹싹 골라가지고 비유동 부채에서 유동 부채로 이름 바꿔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유동성 장기 부채였다 이겁니다. 유동 부채. 미지급 세금 이런 거 공부한 적 없다 그지? 넘어가는 겁니다. 선수금은 유동 부채였다 그지? 그러면 두 개 중에 정답이 있겠다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넘어갑니다. 자, 정답은 자 이렇답니다. 미지급 세금 내야 될 거를 기록하는 부채 계정 과목이고 세금은 지금 내야 될 세금을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낼 수가 없을 거다 그지? 바로 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유동 부채에 해당하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게 비유동 부채에 해당한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다. 참고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전산회계 1급 과정에서 공부하게 될 건데 그냥 간략하게 소개는 해드릴게요.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금 줘야 됩니다. 그런 거는 법에서 딱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엄격한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 월급쟁이 입장에서 퇴직금이 굉장히 중요한 목돈입니다. 퇴직 이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돈이고 그런 거는 회사 마음대로 주기 싫다고 안 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딱 반드시 주어야 됩니다라고 딱 규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장부에 아직 직원 퇴직 안 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미래에 이 직원이 퇴직할 때 돈 나갈 거를 미리 계산해 가지고 부채로 기록하랍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부채 계정 과목이고 지금 당장 퇴직하는 거 아니다 그지? 그러니까 유동 부채는 아니다 이겁니다. 언제 퇴직할지 몰라. 나중에 퇴직하겠지. 그래서 그게 비유동 부채로 분류되더라 이겁니다. 참고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무엇인지 그 내용이 아니고 다시 한번 잔소리. 내가 조금 확실하게 분석할 수 없는 문제가 나왔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빨리 자신감 있게 답을 선택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괜히 생소한 거 한두 개 나왔다고 거기에 필 곱해가지고 막 시간 다 잡아먹고 멘탈 흔들리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문제 12번. 다음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제2기 기말 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본 거래는 없답니다. 보십시오. 이런 거는 매우 자주 출제되는 주제이지 않습니까? 뒷부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무궁무진한데 괜히 앞에서 이상한 곳에 막 필 곱해가지고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를 묻는 거다, 그치? 기초, 기말, 그리고 수익 비용으로 당기순이익 계산되는 거. 자, 기초 자본금 30만 원. 자, 기말 자본금 구해야 되겠고.
총 수익 10만 원. 자, 이렇구나. 자, 요게 이제 1기고요. 이제 2기. 2기도 다시 그리는 거지, 그지? 기초, 기말, 단기순위. 이렇게 그려 나가면 됩니다. 1기의 기말은 2기의 기초로 그대로 넘어올 거다, 그지? 됐습니다. 자, 기초 자본금 30만 원, 기말이 자, 그립시다. 자, 30, 그저 구해야 되고, 총 수익이 10만 원, 총 비용이 얼마였고, 단기 순이익이 3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채워 넣을게요. 10만 원에서 무엇을 빼야지 3만 원이 나옵니까? 7만 원, 그지? 총 비용 7만 원이었겠구나. 그리고 자, 기초 자본에서 단기 순이익을 더하면 기말 자본이다, 그지? 33만 원이 1기 기말 자본금. 1기 기말 자본금은 2기 기초 자본금이 된다, 그지? 2월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요래 옵니다. 33만 원. 됐죠? 자, 여기서 자, 2기의 총 수익이 40만 원, 총 비용이 33만 원. 그럼 7만 원이네. 그러면 기말 자본금은 기초 자본 플러스 단기 순이익은 기말 자본이 된다, 그지? 40만 원이 기말 자본이 됩니다. 됐죠? 그럼 요거 7만 원, 40만 원. 물론 뭐 이 표를 보면서 바로바로 금액 채워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지? 복습 차원에서 한번 일일이 이렇게 그림 그려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좀 뜯어 보았습니다. 정답 찾읍시다. 기말 자본금 2기의 기말 자본금은 얼마라고요? 40만 원이 되겠다. 정답 3번. 지웁니다. 문제 13번. 손익계산서상의 계정 과목 중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이것도 뭐 매우 자주 물어보는 주제다, 그지? 비용이 있을 때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지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십시오. 그런 문제. 급여 판관비, 복료생비 판관비, 접대비 판관비, 그치?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아래의 거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계정 과목은 업무에 사용 중인 토지를 2천만 원, 취득가액은 1천만 원에 처분했다. 대금 중 5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이체받고 나머지는 만기가 3개월 후인 어음으로 받았답니다. 자, 분개합시다. 차변, 대변. 토지 팔았습니다. 자산의 감소. 얼마짜리 토지입니까? 장부에 취득 원가인 1천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감가상각을 하는 유형자산이라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대변에 적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적어서 분개하겠지만, 토지는 감가상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거 없다, 그지? 그냥 토지 계정 과목만 대변에 적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받은 돈을 차변에 적습니다. 보통예금
얼마? 500만 원. 그리고 받은 거. 자, 1000만 원짜리 토지를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돈 얼마 들어왔다고? 2천만 원. 그중에 5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뭘로? 약속금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주의합시다. 토지 팔고 어음으로 받았다고 해서 차변을 받을 어음으로 기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어음 받았지만 이거는 주된 영업활동 아니면서 자산 팔면서 어음 받은 거다 그지? 그때는 받을 어음이 아니고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차변 회계 처리했고 1,000만 원짜리 2천만 원을 팔았으니까 회사 이익 봤다 그지?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1,000만 원 그렇게 기록하면 차변 대변 분계 끝났습니다. 됐지요? 그러면 등장하지 않는 계정 과목 찾으라고 했습니다. 보통 예금 등장했고 미수금 등장했다 그지? 유형자산 처분이익 등장했고 감가상 누계액이 등장하지 않았다. 정답은 2번 되겠네요. 됐죠? 지웁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거래가 나와 있고요. 차변, 대변 분계해서 수익 또는 비용이 등장하는 거를 찾으면 되겠다. 그죠? 자, 1번. 예수금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직원 월급 줄 때 법에 따라서 원천 지수했다고요. 그 부분 부채인 예수금으로 기록합니다. 대변에 예수금 기록했다가 그 예수금을 이제 나라에 납부한다 이겁니다. 원천 지수한 거를. 그러면 차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대변에 금액은 뭐 제시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동그라미를 표시할게요. 100만 원. 그죠?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답니다. 보통 예금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할 거다. 2번. 미수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우리가 주된 영업활동 아니면서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답니다. 차변의 미수금으로 기록된다. 그지? 그 이제 외상 대금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미수금이라는 자산이 이제 감소하고 이제 돈 들어온다 이겁니다. 차변에 현금. 그다음 현금. 그죠? 통신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회사 전화가 있는데 전화 한 달 요금 냈다 이겁니다. 통신비. 대변에 돈 나갑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차변에 그거를 통신비라는 비용의 증가로 기록한다. 4번. 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했다. 은행에서 돈 빌렸습니다. 이제 은행에서 돈 빌린 거 이제 갚는다 이겁니다. 원금을 갚았다. 그러면 차변에 이제 차입금이라는 뭐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둘 다 해당할 수 있다 그죠? 그냥 뭐 그 단기인지 장기인지는 적지 않고 그냥 차입금이라고만 적읍시다. 부채가 감소했다 이겁니다. 원금 갚았다고 돈이 나갔습니다. 현금. 이렇게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분개해 보았고 분석합니다. 예수금 부채의 감소,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자산 부채만 있다 그지? 손익계산, 수익 비용 전혀 없고 차변의 현금 자산의 증가, 대변의 미수금 자산의 감소, 수익 비용 없다. 3번 통신비가 뭡니까? 비용이지 않습니까? 비용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4번 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했다. 차입금 차변 부채의 감소,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분계 내용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96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